조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그리고 사회복지계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한면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나빠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안쓰럽고 또 안타깝고 또 미안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방병록에 그렇게 썼는데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이제 복지 확대 정책을 하면서 중앙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와 심각하게 제가 충돌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상담사였어요.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상담사 문제도 그랬고 이 그룹홈의 처우가 너무 나빠서 또 그룹홈 처우 개선 문제도 있었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 처우 개선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복지사들의 이제 처우 개선도 그렇고 복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중앙 정부하고 이제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다 보니까 충돌해서 급기야 이제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바탕도 보면 결국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나 공공사료 조리원, 뭐 무상교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혔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 정치권의 인식이 정말 너무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라고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 같은 것이지 뭐 자꾸 그런 걸 쉽게 말하면 아주 뭐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OECD 우리가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OECD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의 60% 선에 불과한 GDP 대비 12%만 소위 복지 지출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자살률이 높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게 3대 자살률을 지금 몇 년째 1등 하는지는 몰라요. 결국은 삶이 너무 팍팍하고 돌보는 이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들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사실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들이죠. 저는 출생을 우리가 또 거부해서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결국 복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끼다가 뭐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노동의 질이나 자본의 양이나 기술의 수준이나 인프라 총량이나 교육 수준 같은 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량한데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져서 기회 총량이 부족해지고 기회가 부족하니까 청년 세대들은 진입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둥지 옆으로 누가 떨어져 죽을지를 결정하는 생존 투쟁을 하고 극렬하게 남녀로 지역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적군이 돼가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 발생한 것도 결국 저성장 문제인데 이 저성장도 이미 국제경제기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분배 정의의 악화 때문에 온 것이다.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려면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포용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십수년 전부터 권고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가난한 사람 국민들한테 그 복지 지원 많이 하면 국민 게을러진다. 이거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황당한 이런 마인드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5만 원, 20만 원 돈 같지도 않지만 그 4만 원, 2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유기치사
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자식이 살고 20만 원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하루도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특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된 거죠. 근데 일자리,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 퍼주기다, 뭐 낭비다 이러면서 또 마구 또 발목을 잡으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사회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일자리를 그 정도로 늘려가면 사실은 청년 실업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겠다. 청년들이 경쟁을 하다 나는 결국 경쟁에서 지면 죽는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열패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장소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저 드리면 어쨌든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 정의를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편하고 쉬운 일 이런 걸 하면 보수가 더 많아요. 이거 희한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보수하고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사실 후자가 훨씬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이거 원래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더 힘든 일을 하고 일 많이 하면 보수가 더 적어요. 희한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 부분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저는 불안정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이 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테고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이 되겠죠. 제가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1년이 안 되는 단기 일자리는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다 싶어서 여기 약간 슬라이드 방식으로 짧을수록 더 많이 1개월, 2개월이면 10%로 7%, 6, 7, 8, 7, 9 뭐 이렇게 쭉 떨어지게 이렇게 지금 그 공정수당의 이름에 사실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다 나왔는데 저는 거기를 좀 넘어서서 비정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래서 이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보수가 더 낮은 이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사람들의 불안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걸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실질적 평등, 형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하는 이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병 후보님의 말씀에 공감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로 좀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듣자 보니까 거의 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할 수준 정도로 높이 올라오셨는데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조금 깊은 공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런 기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 지금 인사 말씀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사회복지계가 지금 하고 싶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의 어려움이 많고 이제 부분이 많은데
좋은 일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이 지금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유롭고 편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해도 아마 이재명 후보님은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세 분이 계신데 지금 좀 긴장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긴장의 힘을 좀 풀어주려는 의미에서 계신 분들이 힘내라고 박수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김희수 사회복지사께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김희수입니다. 먼저 TV로만 뵀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수당도 시행하셨고 도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이제 많은 거를 해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복지 현장은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단발성 복지 사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투여되는 인력들은 모두 저와 같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일회용으로 이렇게 내몰아가는 이런 현실에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저처럼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경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로 많이 시작을 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입문하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준비된 질문이어서 하시는 것일 텐데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반드시 난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 정규직이 안 되면 인생 끝이다. 이생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국가가 예를 들어 필요해서 단기 사업들을 하면 그 단기 사업들 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충분한 보수를 이제 불안정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면 더 열심히 할 테고 사람들이 내가 단기 계약직으로 이런 수시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가지고도 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존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뭐리 불안하게 불만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결국 마인드의 문제다. 우리가 이제 어차피 경제적으로 선진국 규모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국민소득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단기 계약직 일자리, 비계정규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실시해서 뭐 그것도 별로 불만 없을 정도로 뭐 굳이 내가 정규직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네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거나 존중이 있다면은 그 불안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네, 만족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훨씬 확실히 더 낫게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비정규의 경우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원석 사회복지사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사회복지사는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장내에 계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원석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시청각장애인 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석입니다. 후보님께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주로 이 장애 당사자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분이신 우리 후보님께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뭐랄까요? 저의 어떤 가장 돋보이는 스펙이라면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장애인 복지 카드 대신에 오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후보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최대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를 좀 빌려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하고 싶고 내 힘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면서 더 당당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에 각별히 다른 장애 이슈를 떠나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후보님께서는 전체 인구 집단 가운데서도 각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청년들에 대한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많이 있고 청년 정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 공감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 하면은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년 하면은 가장 가깝게 연상되는 게 취업난,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 취업난, 일자리 문제 이것들이 장애인들에게, 장애 청년들에게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20년, 30년, 아니 50년도 더 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어떤 고용,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어디까지나 현재 정책은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짧은 기간 내에 기술을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 노동 중심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언제 오고 있고 이제 왔고 이미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들도 정말 당당하게 뭔가 좀 더 멋진 직업, 지금 후보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들도 뭔가 멋진 직업을 갖고 싶은데 이런 욕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고용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로는 그런 욕망을, 갈망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지금 바로 인식할 수 있나요? 점자 통역이 지금 계셔서 옆에서 아, 그래요? 같이 네, 네. 좀 천천히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복지적 지원도 중요한데 저는 같은 차원이면 일자리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걸 실제로 생각하고 있죠. 역시 이제 제가 성남에서 한번 해본 일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그 소일거리 사업이라고 어르신들 한 달에 10만 원 한도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근데 뭐 일 하더라도 주로는 띠 두르고 저기 정류장에서 질서 계도하는 거, 담배 피지 마세요, 줄 서세요, 이런 거. 또 동네 본인 집 앞 골목에 휴지 줍기 이런 거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때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정말로 높았던 것이요. 그것도 출근이잖아요, 출근인데 한 2시간 준비하신대요, 평균. 출근 준비해 가지고 10시부터 시작이니까 2시간 출근 준비하고 1시간 반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퇴근 후에 또 수습하는 거 1시간쯤 하고 보니까 하루의 절반이 간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이 사회에서 그냥 도움만 받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어딘가에 기여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소액의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가족들 사이에 용돈 때문에 눈치 싸움하는 게 없어졌다. 오히려 이제 어른의 권위가 생겨서 가정의 평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참 내가 잘했다, 내가 훌륭하다 이재명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혜 대상으로 그냥 복지 급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큰 복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애인 일자리 할당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걸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대로 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 뭐라 발달 장애 이런 건 정말로 어렵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조원석 목지사 같이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장애인 차별연대 분들하고도 이제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논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가 소규모 지원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개발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방법이 이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 단체, 사회복지계에서 일자리 유형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생산에 있어서 스스로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나도 뭔가 기여했다. 나도 일을 한다. 자기 실현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어떤 게 있을까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도 그 발굴하는 일들에 좀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같네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전문가들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좋았고, 그래서 혹시나 사회복지에 계신 또 전문가분들, 또 청년 또 당사자분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태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원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가 청년 문제도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지금 청년이면서 또는 사회복지 그리고 일의 질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조원석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복지국가가 아닐까. 후보님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은 GDP 수준으로 복지 지출이 더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더 있으신지? 계속 늘려가야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 비중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갔습니다. 제가 취임 초기에는 아마 10%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12%, 12.2% 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속도는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럼 속도에 더 가속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다영 사회복지사께서 이제 질문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후보님 일단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실물이 훨씬 멋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저는 다른 청년 사회복지사님과 다르게 질문이 아닌 하소연 반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지역아동센터였는데요. 비록 처우는 낮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사명감으로 감당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니까 사회복지 그거 박봉 아니냐? 너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은 그렇게 받을 수 있냐? 그거 봉사직 아니냐?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를 보는 시각이
현실과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전문가이고 그렇기에 정당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 중 특히 저희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쉼터 등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 시설보다 처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에만 1만 명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주관적인 시각이지만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사실과 관계없이 매우 감사드리고 각별히 말씀하신 내용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사무실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취약 정 강도의 그 비교를 하면 그룹홈이 제일 심각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좀 보완 조치를 해서 좀 균형을 맞춘다고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복지부 또 가족부 뭐 이런 기준들이 또 다 달라가지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서 뭔 그리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어차피 똑같은 공무를 담당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왜 차이를 둬야 되는지 아니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없고 근데 부처에 따라 다르고 또 대상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게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을 보살피는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다른 것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좀 통일을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고 이제 그 업무의 난이도 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하향 평준화를 할 수는 없고 하면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추가로 드는 거죠. 위쪽으로 맞춰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예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리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사회복지사 전체의 처우가 뭐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깎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지방 정부마다 자치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들쭉날쭉한 게 꽤 많아요. 물론 그거는 뭐 지방 정부 사정과 또 지방 정부의 철학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 중앙 정부의 보수 체계는 어쨌든 하나의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확실하게 덕을 보겠죠. 그건 제가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뭐 정의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한다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나 보다. 대체 이런 그 편견의 뿌리가 뭘까? 전 결국 그게 정부의 태도였다고 봐요. 복지는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다. 골라서 불쌍한 사람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착한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건 직업이라기보다는 선행이다 이런 생각들이 정부 당국자부터 국민들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죠. 이건 좀 바꿔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의무고 국민의 권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것은 당당한 하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우리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노동에 대한 가치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부분이 꼭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 대통령을 원합니다. 동시에 동일 노동, 동일 처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저는 이제 중년이지만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후보님과 이야기하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도 청년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가 더 많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기념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 청년분들은 의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